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위기 청소년들을 변호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6년간 소년범들을 변호해 오면서 처벌의 수준보다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편견 없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면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온다는 건데요. 오늘은 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가 줄지 않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렇게 부각이 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범죄의 어떤 추이랄까요? 그런 게 요즘에 뭐 예전에 비해서 급격히 많아진 겁니까? 뭐 청소년 일반적인 뭐 비행행위, 범죄까지 안 가는 비행행위 이런 통계는 잡히지 않고요. 그러겠죠.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그 통계는 범죄백서에 나오는데 우선은 소년법이 제정돼서 지금 현재 소년법이 시행된 게 한 2007년 정도라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이제 통계가 쫙 잡혀 있는데 통계치로 보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게 무슨 뭐 드라마나 이런 것 영향이 큰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치로 보면 증가하고 있지 않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청소년 법률지원센터에서 6년 정도 이제 청소년 범죄를 다뤄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6년 동안의 기억으로, 그러니까 현장의 경험으로 봐도 뭐 6년이나 기간이 길진 않지만 그렇게 체감할 정도로 범죄가 증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는데, 네. 그러면 뭔가 달라진 어떤 특징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와 좀 달라진. 우선은 현장에서 보면 물리적인 폭력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 내에서는 최소한. 왜 그러냐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는 곳에서 학교폭력은 이제 학폭이라는 곳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 거기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요. 학폭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을 하면 그 즉시 가피해 학생이 분리가 되고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바로 분리해버리고 담임 선생님이 배제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배제되고 학폭 전담교사라는 분이 투입이 돼가지고 사안을 조사하고 사안 조사 후에 이거를 이제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폭이라는 기구로 올려버려요. 올려서 거기서 이제 징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 학폭이라는 제도가 따옴표 치고 말씀을 드리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냐면 각 교육지원청이 올라오는 학폭위를 처리하느라고 전담 장학사들을 막 4명, 5명씩 뽑아서 거의 야근하면서 운영을 해도 이걸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많이 올라와요. 올라온다는 게 어떻게 학생들이 신고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신고를 하기도 하고 교사가 인지를 하면 인지해서 올라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신고한 사건들이죠. 내가 당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목격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폭이 올라와서 이제 이 과정,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징계를 받으면 뭐 여러 가지 징계 종류가 있는데 가장 센 건 뭐 퇴학도 있고 정학도 있고 학급 교체도 있고 뭐 봉사활동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징계를 받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 친구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한번 바꾸고 뭐 반성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반성하지 못해서 두세 번 이런 징계를 받으면 이 친구는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어쨌든 근데 학교 내에서 폭력은 이제 없어지겠죠. 예,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폭이라는 제도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물리적 폭력은 발생하는 즉시 그냥 학폭위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개 중에는 학폭위로 바로 연결 안 되고 장기간 뭐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죠. 최근에 뭐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그 케이스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봤을 때는 걸어가지고 계속 끄는 거. 현장에서 봤을 때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거의 상당 부분의 케이스가 바로 학폭위로 신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누가 봐도 명확한 폭력인 것. 주먹을 때려버리면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한 폭력이잖아요. 이런 식의 폭력은 학교 내에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에 반면에 뭐 집단 따돌림,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특히나 요즘 사이버 폭력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식의 가시적이지 않은.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애매한 이런 식의 폭력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까 왜 그 담임을 배제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학폭위에서 담임을 빼는 거? 이게 제도의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 학폭위가 이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도가 처음 생겨난 배경이 그러니까 뭐 과거 뭐 90년대 중반 이때 그때 이제 학교 폭력으로 피해자가 이제 투신 자살을 하고 이런 경우 사건들이 몇 건 있었는데 그때 그 부모들이 스스로 연대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학교 폭력 근절 과 피해자 회복에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라고 해서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하셨어요. 활동하셨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 학교에 대한 좀 불신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학교가 이거 하나 못 막았냐? 학교가 도대체 뭐 한 거냐? 우리 애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학교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네 도저히 못 믿겠다. 학교는 빠져라.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러한 성격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 그러면서 요 운동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제정된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에 있어서 학교를 최대한 배제하는 형태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이 딱 발생을 하면 담임 선생님 빠지고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학교 폭력 전담 교사가 들어와서 이 사안 조사를 해라. 그 전담 교사는 학교 교사인가요? 예, 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교사인데 대부분 기간제 교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거 안 맡으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제 교사들이 당장 이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기간제 계약 교사들이 기간만 동안만 일하는 네네.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보통 그거를 맡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불신이 배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교실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담임 교사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학폭위가 생겨서 오히려 그런 학교 폭력은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특정 유형의 학교 폭력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벌을 주면은 그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좀 말이 성립을 하겠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과연 학폭위가 유의미한 성과를 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물리적인 폭행이라는 그 특정한 유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줄어든 내용을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의 비행을 하는 친구들은 학교를 나가버렸고 그럼 학교를 나가서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또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더 큰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학교 내에 있는 친구들은 학폭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 유형인 뭐 언어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이쪽으로 더
유형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폭위법은 이러한 것을 또 추가로 제재하기 위해서 학폭위법에 뭐 사이버 따돌림 뭐 이런 것을 이제 학교폭력 유형으로 계속 추가를 합니다. 풍선 이렇게 다시 그렇죠. 다른 쪽에 풀듯이. 그것도 학교폭력이라고 편입시키고 편입시키는 이러한 식의 흐름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요. 방향성을 좀 틀어야 된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결국은 교실에서 또는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교실입니다. 근데 담임선생님 배제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교실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몇몇 경우만 예외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고 그 외의 경우들은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뭐 폭력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굳이 가피해 학생을 분리하지 않아도 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그러한 교육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폭위는 무조건 다 제도화 시켜버리니까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가피해 학생 분리가 되고 특히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쭉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반성할 계기가 없어요? 그렇죠. 우선은 반성이라는 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가 잘못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좀 명확하게 알고 이해를 해야 반성이 가능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이 그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학교에 없죠. 그러네. 예. 학교에 뭐 심리 상담 선생님이 있긴 한데, 학폭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에게 심리 상담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가해 학생이 그거를 이제 원해서 요구했을 경우에는 학교에 계신 심리 교사에게 상담 교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학생이 원하겠어요. 제가 학폭위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발생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분리가 되고 그 학생들을 전혀 모르는 뭐 간혹 그 반에 수업을 들어와서 이제 교과 교사로서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죠. 예. 그 학폭 전담 교사 말씀하시는 그런 학폭 전담 교사가 투입이 돼서 사안을 조사합니다. 예, 사안 조사라는 게 마치 이제 그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하는 것처럼 사안을 문답하고 뭐 해가지고 사안 조사한 레포트를 만들어요. 레포트를 만들고 이 레포트가 그 각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으로 올라가고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이제 소집을 해서 거기서 다룹니다. 거기서 다루게 되면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을 불러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처분이 나옵니다. 예. 너는 1호 처분이니 2호 처분이니 뭐 이런 식으로 처분이 나와요. 처분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고 이게 학폭위로 신고가 되는 순간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내 처분이 낮게 나올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굴 때렸어요. 그러면 내가 폭력을 저질렀구나. 제가 나 때문에 상처 입었구나. 쟤는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이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발생하자마자 반성할 겨를이 없구나. 이 제도 안으로 딱 편입돼 버리니까 그 안에 뭐 사람이 개입될 교육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이 제도 안으로 편입돼 버리니까 그 바로 제도 안에 편입된 순간 가해 청소년은 이 제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위해야지 나의 처분이 가장 낮게 나올까를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행위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최근에 그 정 변호사가 그 소송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식 아니었습니까?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래 너는 4호 처분이야 5호 처분이야 이렇게 처분이 나오면 예컨대 그래 내가 정말 이게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4호 처분으로 잘 마감했어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이씨 나는 뭐 이렇게까지 처분 받을 게 아닌데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내가 이거 뭐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나 이렇게 심각한 처분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든지 우리 집에서 뭘 좀 안 해줘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가 행위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반성이 없으니까 또다시 비행을 저지르고. 그럼 우리가 재범률은 어떤가요? 이게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재범률은 통계치로는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로 통계치에 제대로 안 잡히고요. 일반 그 형사법에 카운팅되는 재범률은 최근의 재범률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 재범률 전체 재범률은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어요.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는데 이 누범들, 누범 청소년들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아지는 거네. 저 나름대로의 해석은 이래요. 뭐냐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고 이것을 통해서 처벌을 받아요. 처벌을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 친구를 둘러싼 환경적인 문제가 클 거거든요. 특히 이제 성인 범죄와 다르게 청소년 범죄는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히 큰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범죄 저지르고 처분을 받고 돌아왔을 때 환경이 그대로라고 하면 이 친구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일탈하지 않는 환경으로 전반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사회가 그러면 좋아지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전체 통계를 보면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 전체 청소년 전체의 범죄율, 그 전체의 재범률은 완만하긴 하지만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범죄나 비행에 집중적으로 노출돼 있는 그러한 청소년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런 환경에서 좀 격리를 시켜야 될까요? 격리를 해야죠. 격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런 제가 경험치로 보면 가정에서 보호를 못 받을 경우에 이 친구가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매우 커지고 학교에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이 친구가 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교에서는 이러한 친구들도 좀 보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커뮤니티 안에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뭐 예를 들자면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일본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청소년 사업을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최소한 그 가정이 안 되면 학교라도 그리고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안 된다고 하면 그곳에 있는 기관들이라도 이 청소년들을 지원해주고 살펴주고 보살펴주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지 이렇게 계속 그 범죄나 비행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면, 엄벌하면 그런 게 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네네. 무서워서. 벌 받는 게 무서워서 근데 우리 변호사님은 그런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죠. 우선은 현재 처벌 수준이 과연 약한가?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는 소년법이 청소년을 이제 봐주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물론 소년법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청소년에 대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진 않아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그 어디 교도소로 안 가고 소년원은 학교라고 그러던데. 소년원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특수학교입니다. 그래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그 처분 내용을 보면 소년법 처분이 결코 약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9호 처분, 10호 처분이 이제 소년원 처분인데 6개월 2년 이렇습니다. 그 10호 처분 받으면 소년은 2년 동안 가는 건데 동일한 범죄를 형사법정에서 재판받았을 경우에 징역 2년이 나올 정도의 범죄들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징역 2년 하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형사법정에서 보면 징역 2년 나오는 그 범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년 정도면 상당히 큰 범죄를 저질러야. 예. 근데 청소년 그러니까 소년법에 적용이 됐을 때 그 소년은 2년 처분을 받는 정도가 그 형사법으로 따지면 그 정도 사이즈는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이제 소년원에 가서 네. 그 거기는 어떤가요? 환경이? 그게 좀 문제가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년원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학교 갔다 왔다는 거기서부터 나온 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청소년은 흔히 이제 사회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잘못했을 때는 어른한테 혼나기도 하고 잘하면 어른한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덕목을 배워가는 과정이 사실은 청소년기입니다. 예. 이 사회화 과정이라는 거는 예. 사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책과 훌륭한 강사들이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격리돼 있다고 하면 사회화 과정에서 배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년원은 이 친구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화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회화를 이어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소년원은 매우 과밀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과밀화? 보통이 150% 정도예요. 수용 인원에. 네, 보통이 150%고 100명 수용해야 되는데 150명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게 쉽사리 소년원을 새로 만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워낙 반발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년원은 이 친구들을 그냥 관리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 학교로서 역할이 안 되는 그 전혀 못하죠. 거의 뭐 교도소나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소년원을 갔다 오면 사실상 사회로부터 뭐 최대 2년까지 격리돼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렇다 보니 소년원 갔다 온 청소년들이 아주 이게 어렵겠네요. 사회에 적응을 못하죠. 예. 결국 나중에 그 친구들이 또 교도소에 가게 되고. 한국 사회는 저는 한국 사회는 이미 범죄가 계층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 검찰청 법무부에서 그 소년원의 재원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너네 집 경제 수준이 얼마 되니? 라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게 물론 이제 그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야 너네 집이 상중하 중에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데 물어봤을 때 중하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우리 집은 상류층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소년원의 뭐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친구들 환경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친구들이 소년 비행을 할 확률이 크고 그 친구들이 소년원에 갔을 때 소년원에서 제대로 된 교화를 받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동일한 환경에 노출이 되고 이런 것의 악순환 속에서 계속해서 비행이 반복되고 반복하다가 성인이 됐을 때 성인 범죄자로 다시 이어져서 성인 범죄자로서 또 계속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루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환경 탓으로 돌리면 그게 되느냐? 그 환경 탓하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되느냐? 변호사님 같이 말씀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청소년들이 물론 개중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도 있죠. 예, 있지만 간혹 가다가는 저의 케이스가 그렇게 남용되기도 합니다. 예, 학창 시절 때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말썽장이었던 애가 뭐 변호사도 됐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냐? 저 사람 보면 그러지. 응? 그 환경이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 소비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환경을 극복한 뭐 어떠한 요인이 있었던지 개인적인 역량이 있었던지 뭔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건데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났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 케이스를 가지고 그 케이스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절대 다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야, 너 누구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딛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났는데 너는 왜 그래? 너도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해? 오히려 그게 예외적이라는 거죠. 그런 그렇죠. 환경에서 네. 잘 된 경우가. 예외적인 거고 요거를 정당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짚어보자. 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청소년 범죄를 좀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짤막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청소년을 특히 소년범을 우리 사회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너무 비난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비난을 해야 되는데 비난은 하되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해결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좀 냉철하게 좀 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냉철하게 볼 때만이 그 청소년들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무조건 그 청소년에게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잘못했어. 너는 벌 받아야 돼. 라고 공격만 한다고 하면 그 청소년들은 방어만 할 수밖에 없고 분노만 할 수밖에 없고 또 다시 재발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않고 억울해하는 나는 억울해라고 하는 청소년은 저는 그러한 청소년이 반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억울한데 난 잘못한 게 없이 억울한데 뭐 어떻게 반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들이 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기 청소년을 변호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였습니다.